안녕하세요, 로시입니다. 이번에는 그래프 신경망의 디자인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GNN에 대해 복습하겠습니다. 입력으로 그래프를 받고 이중 노드 속성의 그래프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변화시킵니다. 이에 활성화 함수를 활용하고 드랍아웃과 같은 정교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반복해서 마지막에는 노드 라벨, 링크, 그래프 생성과 같은 작업을 합니다. GNN의 디자인, 설계, 구조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과 그 답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특정한 작업에 가장 적합한 최고의 성능을 보이는 GNN을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아마 알고 계시듯이 모든 문제에 적합한 모델은 아직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문제와 상황에 따라 GCN, 그래프세이지, GAT, GIN 등 많은 구조들이 시도되었고 각 상황에 따라 각각의 모델들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만약 상황에 맞는 최선의 모델을 골랐더라도 그 모델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세부 설정들,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알아내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과 각각을 테스트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같은 자원들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최고, the best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룰 주제는 GNN의 설계 공간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최대한 혼란을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프짐이라고 이 팀에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랫폼도 간단하게 소개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사용할 용어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디자인은 구체적인 모델 인스턴스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4개의 레이어를 사용하는 그래프세이지가 구체적인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차원은 디자인을 특징 짓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차원은 레이어 수인 L일 수 있으며 이 중에 2, 4, 6, 8 중의 값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선택은 디자인 차원에서 실제로 선택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같은 예에서 레이어를 2개, L은 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공간은 간단하게 모든 디자인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디자인을 열거하기 위해서 관련된 모든 디자인 차원의 데카르트, 카타시안 곱수로 구성됩니다. 작업은 특정한 관심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라 데이터 세트에서의 노드 분류, 엔자임, 효소 데이터 세트에서의 그래프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공간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든 작업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너무나도 익숙한 그림이고 정보입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GNN을 설계한다고 하면 아마 이 레이어 안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레이어는 크게 변환, 트랜스포메이션과 집계, 어그리게이션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선형 변화를 무시한 채로 배치 노름, 드랍아웃, 액티베이션 함수, 그 다음에 집계 함수, 어그리게이션 이 4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각각을 사용할지 안 할지 그리고 사용한다면 어떤 방법을 어떤 변수를 선택해서 사용할지를 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부의 레이어 디자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레이어가 있으니 레이어 간 설계가 필요합니다. GNN 레이어를 사용하기 전에 전처리 레이어와 GNN 레이어를 사용한 후의 후처리 레이어도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처리 레이어의 경우에는 속성 엔코더, 피처 엔코더가 이미지나 문자열을 사용할 때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라면 이를 CNN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문자열이라면 RNN이나 트랜스포머 같은 모델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GNN에 입력하기에는 여러 방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데이터들을 전처리 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킵 커넥션을 사용하여 GNN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미 알아보았습니다. 후처리는 GNN을 거쳐 생성된 노드 임베딩 등을 가지고 근거를 찾거나 변환을 할 때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 분류 작업을 하거나 지식 그래프에서 근거를 찾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구성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문헌에서는 이 부분을 무시하거나 깊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이론적인 경향보다는 경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배치 크기, 학습률, 최적화 방법, 트레이닝 횟수 등등 많은 설정, 구성들이 GNN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때문에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봅시다. 레이어 내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배치 정규화, 드랍아웃, 활성화 함수, 취약 과정이라는 4가지의 차원으로 나눠볼 수 있었습니다. 레이어 간 디자인이 있습니다. 레이어 간 연결을 어떤 식으로 할지, 전처리와 후처리, 그리고 GNN 레이어의 개수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구성들에서는 배치 사이즈, 학습률, 최적화 방법, 트레이닝 횟수 등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 적힌 구성만 하더라도 31만 개의 가능한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이 밖에도 어떤 종류의 GNN 레이어를 사용할지, 그 종류별 GNN에 사용되는 옵션들까지 생각한다면 정말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모든 방법을 테스트하고 그 중에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다다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생각의 방법을 바꾸어서 디자인의 공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개별적인 GNN의 디자인들을 공부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GNN의 작업 공간, 태스크 스페이스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NN의 작업을 분류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노드, 엣지, 그래프 수준의 작업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분류를 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만 정확하진 않습니다. 노드 실질 작업 중에서 노드 클러스터링 개수를 예측하는 것과 인용 네트워크에서 노드 주제 영역을 예측하는 것을 비교해 봅시다. 이 두 작업은 단순하게 보자면 모두 노드를 분류하는 작업으로 동일하지만 그 과정의 의미를 보면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정확한 분류 방법을 정의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선 이런 작업들은 서로 어떻게 분류할지가 매우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GNN의 작업은 언제든지 새롭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량적으로 작업 간의 유사도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목적은 GNN의 작업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다양한 작업에서 최고의 GNN 모델을 쉽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방금 말한 정량적인 작업 유사성 측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앵커 모델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앵커 모델들의 성능에 따라서 각 작업들의 성격을 분류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랭킹을 가진 것들은 유사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표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업 A, B, C에 대해서 유사성을 측정하고 싶다고 합시다. 그리고 앵커 모델은 M1부터 M5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앵커 모델의 성능에 따라서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을 특성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작업 A의 순위는 1, 2, 3, 4, 5입니다. 그리고 작업 B의 순위는 1, 3, 2, 4, 5라고 합시다. 그리고 작업 C의 순위는 5, 1, 4, 3, 2라고 합시다. 여기에서 작업 A의 순위는 작업 B의 순위와는 비슷하지만 C의 순위와는 별로 유사하지 않습니다. 이를 정량화해서 각각 0.8, -4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앵커 모델들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앵커 모델은 다음과 같은 3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골라집니다. 먼저 작업하기 쉬운 작은 데이터 세트를 선택합니다. 다음에 나올 작업할 양 때문이라도 큰 데이터를 고르면 전체적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쉽고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둘째, 디자인 공간에서 N개의 모델을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데이터 세트에서 실행합니다. 가능한 수많은 가능성 중에 N개를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디자인 전체 공간에서 100개의 모델을 샘플링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러한 모델을 성능에 따라 정렬한 다음 최고의 성능부터 최악의 성능까지 M개의 모델을 앵커 모델로 균등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작위로 100개의 모델들을 성능에 따라 이렇게 정렬합니다. 여기에서 최상위 모델을 첫 번째 앵커 모델로 선택하고 10번째, 20번째, 30번째 등등 100번째까지 골고루게 모델을 M개 고릅니다. 이 작업의 목표는 정말 다양한 모델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한 작업에서 나쁜 모델이 다른 작업에서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고 그 반대로도 된다는 것을 넓은 스펙트럼을 통해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 노드와 그래프 분류에 대한 32개의 작업들이 있습니다. 6개의 실제의 노드 분류 작업, 12개의 합성 노드 분류 작업, 6개의 실제의 그래프 분류 작업, 그리고 8개의 합성 그래프 분류 작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작업들에 대해서 작업 유사성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떻게 나올까요? GNN 설계 공간과 작업 공간을 정의한 후에 GNN 설계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배치놈이 일반적으로 GNN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싶다고 합시다. 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경우는 하나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 모델에서 배치놈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성능을 비교한 다음 그 결과를 가지고 배치놈이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이전에 31만 개의 모델을 정의해왔고 방금 전에 32개의 작업들도 알아보았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대략 1000만 개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00만 개의 조합들 중에서 모델과 작업을 샘플링한 다음 배치놈이 적용된 것과 아닌 것에 대해서 순위를 매길 것입니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확장성을 좋게 하고 설득력이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통제된 무작위 검색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선 전체 디자인 공간에서 무작위로 모델과 작업 구성을 샘플링합니다. 그리고 배치놈을 참과 거짓으로 교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활성화 함수의 종류, 레이어의 수, 레이어의 연결 방법과 같은 서로 다른 GNN 설계를 가진 모델들이 있다고 합시다. 이 모델들은 서로 다른 GNN 작업에 적용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나머지 모든 디자인 및 작업 차원을 수정하되 배치놈 차원만 참 거짓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말은 복잡하지만 아래에 있는 표를 보면 붉은 줄은 배치놈 값이 true로, 파란 줄은 배치놈 값이 false로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치놈만 다른 경우에 대해서 각각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의 경우에만 했다면 이번에는 여러 개의 경우의 수에 대해서 배치놈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통제를 통해서 이 비교가 정말 엄격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각각의 쌍에 대해서 성능에 따라 순위를 매깁니다. 여기에서 순위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즉 1등이 2등보다 좋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첫 번째 경우 배치놈이 사용되었을 때 더 좋은 정확도를 얻었으므로 사용되었을 때 1, 사용되지 않았을 때 2라는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동일한 과정을 모든 쌍에 적용합니다. 만약 두 번째처럼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면 우리는 공동 1등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온 등수를 평균 또는 분포를 통해서 분석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위의 그림에서는 배치놈이 사용되었을 때 평균 순위가 더 낮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배치놈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새로운 디자인에 접근할 때 각각의 차원, 옵션, 설정을 충분한 근거를 통해서 평가하고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요 결과들을 보겠습니다. 우선 레이어 내의 디자인에서 분명한 이점을 가지는 것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배치놈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으로 더 좋다는 것입니다. 이는 GNN은 최적화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규화가 그라데이션 업데이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랍아웃이 0인 경우, 즉 드랍아웃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GNN이 실제로
오버피팅보다 언더피팅을 더 자주 경험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오버피팅을 방지해주는 드랍아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에서는 피렐로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GNN에서는 더 잘 작동한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렐로를 먼저 사용하게 되는데 GNN에서는 피렐로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만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합계 집계가 최대값이나 평균값보다 더 좋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합계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표현력이 뛰어난 집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레이어 간 디자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적의 레이어 수를 결정하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전처리든 후처리든 GNN 레이어든 모두 순위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적합도가 각각 크게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킵캣을 사용한 연결을 했을 때 계층적 노드 표현이 가능하므로 스킨 연결이 다른 방법에 비해 더 좋은 선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복습하자면 레이어를 스킵한 다음에 이 값들을 서로 연결한 것을 말합니다. 이어서 학습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최적의 배치 크기와 학습률을 역시 추천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작업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최적화 방법으로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옵티마이저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더 많은 에폭스, 더 많은 횟수로 학습하는 것이 더 좋은, 더 뛰어난 성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결과들입니다. GNN의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작업마다 알맞는 디자인이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작업에서는 최대값이, 어떤 작업에서는 평균값이, 어떤 작업에서는 합계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작업에서는 레이어의 수가 많은 경우에 성능이 더 좋게 나오고 어떤 작업에서는 레이어의 수가 더 적은 경우에 좋은 성능이 나옵니다. 즉,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따라서 최적의 디자인이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이는 결과가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전에 이야기했던 모델 작업 쌍별 유사성을 계산한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인 표처럼 앵커 모델의 성능을 기반으로 유사성을 측정하고 정량화하여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것처럼 작업 유사도의 계산 방법이 저렴한 방법이며 12개의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충분히 좋은 근사치 값을 제공한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GNN 작업 공간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속성 정보에 크게 의존하는 작업들입니다. 대체로 노드와 그래프의 분류 작업이며 입력으로는 높은 차원의 속성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구조적인 정보에 의존하는 작업들입니다. 클러스터링 개수를 예측하는 것처럼 대체로 속성에 대한 정보는 적고 구조적인 정보를 많이 활용해야 되는 경우들입니다. 얻어낸 정보를 PCA를 적용하고 이를 2차원 2D 공간에서 시각화해야 되었습니다.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의 약자로서 주요 구성 요소 분석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구성 요소들을 추려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가까운 A와 B는 비슷한 작업이고 유사한 구성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사성이 떨어지는 A와 C를 비교해보면 레이어 간 연결이나 취합 방법에서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최고의 모델을 디자인을 결정할 때 A와 B는 유사하지만 A와 C는 별로 유사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배운 것을 새로운 데이터와 문제에 대해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문제는 미지의 분자에 대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작업입니다. OGBG 올하이브 문제는 다른 문제들과 다르게 데이터의 크기가 보통 20배 정도 크며 레이블은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습니다. 오직 1.4%만의 긍정의 레이블이 있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학습 시에 다루지 않았던 분자들을 검증과 테스트에서 다뤄야 되기 때문에 분포의 일반화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이제 이를 지금까지 다룬 지식으로 배운 아이디어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선 할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12개의 앵커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사한 문제 모델상을 찾습니다. 유사한 문제 모델상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인 모델들을 바탕으로 최선의 디자인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여기 있습니다. 작업 유사도를 사용해서 여기에는 두 가지 모델을 선택합니다. 비교를 통해서 이 작업의 효용성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A는 작업과 유사한 모델을 골랐습니다. B는 이번 작업과 가장 유사하지 않은 작업 모델상을 골랐습니다. 예상한 것처럼 A에서 사용한 모델을 적용한 것이 더 좋은 성능이 나왔고 B에서 사용한 모델을 적용한 것이 덜 좋은 성능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번에 알아본 작업 유사도 측정과 이를 사용한 접근 방법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선택들, 디자인에서 조금 더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GNN 설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문제들과 모델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해당 실험은 그래프짐이라는 일종의 플랫폼으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한다면 새로운 문제와 모델에 대해서 이 결과를 얻어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전 훈련된 GNN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볼 예시는 화학 쪽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화학에서는
각 노드는 원자를, 엣지, 링크는 결합을, 그래프는 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GNN 모델을 활용하여 화학 물질, 분자, 그래프의 성질을 예측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분자를 그래프로 변환하여 입력하고 GNN을 통하여 이 물질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노드는 단백질을, 엣지, 링크는 단백질 사이의 특정 연관성을 나타내는 단백질 연관 그래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는 우리는 단백질의 기능을 예측하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한 단백질 노드를 중심으로 한 하위 그래프가 주어지면 중심 단백질 노드가 특정 생물학적인 활성을 갖는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프로 표현되는 많은 문제들을 GNN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GNN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를 거쳐서 전체 그래프의 인베딩을 얻습니다. 먼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들을 반복적으로 취합하여 노드들의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한 노드 인베딩들을 전체적으로 폴링하여 전체 그래프에 대한 인베딩을 얻습니다. 이렇게 전체 그래프에 대한 인베딩을 얻은 후에 이를 활용하여 전체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가 그래프인 경우 독성인지 아닌지, 수용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알아온 것처럼 인베딩을 생성하고 활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고 이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노드 인베딩은 인접한 노드들의 정보를 반복적으로 취합함으로써 노드 주변의 이웃 구도를 포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복 횟수를 K라고 하면 K-홉 로컬 구조를 파악 또는 취합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프 전체에 걸친 노드 인베딩을 취합함으로써 그래프 전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제 머신러닝을 과학 분야에 적용하는데 극복해야 할 큰 두 가지 문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라벨링된 데이터가 적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자의 독성 여부에 대한 데이터를 얻고 싶다고 합시다. 인류 역사상 정말 많은 실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실험들이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우리가 원하는 정의를 사용한 실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단순하게 독성이라고 했지만 모든 물질은 과하면 독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물도 너무 지나치면 해롭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레이블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비싼 실험 장비도 필요하고 이를 작업할 숙련된 인재도 필요하고 많은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적은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고 이는 적은 학습 데이터에 과도하게 맞춰지는 오버핏을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분포의 예측을 할 때 테스트와 학습에 사용된 예제가 매우 다른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의 근본적인 발견은 새로운 무언가를 찾는 것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원하는 속성을 가진 새로운 분자를 찾는 것이라고 합시다. 하지만 훈련 과정에서는 서로 유사한 분자들만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훈련된 모델은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분자, 물질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이 분야뿐만 아니라 머신러닝이 전체적으로 큰 관심 분야입니다. 외삽을 다룰 때 이야기하였습니다. 라벨링 데이터가 적다는 것의 핵심적인 문제는 학습 데이터의 수가 매개 변수의 수보다 훨씬 적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을 다루는 딥러닝 모델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백만 개의 매개 변수들을 학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데이터의 수는 모델의 매개 변수들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로 인해 모델은 작은 데이터에 과적합하기 쉽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 목표가 아닙니다. 또 다른 문제는 모델이 외삽을 잘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과관계를 학습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이미지들로 북극곰과 불곰을 구별하는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시다. 우리의 기대는 곰을 보고 북극곰과 불곰을 구별하는 특징을 파악하여 이 둘을 구분짓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델은 뒤에 배경이 눈이 있는지, 풀이 있는지, 하얀색인지, 초록색인지 등 이런 것들을 파악하여 북극곰과 불곰을 구분하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모델은 훈련 데이터에서 어쩌다 보니 이를 기반으로 학습을 했는데 실제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큰 오차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정상적인 방법이라 판단하여 이 방법에 대해서 적합, 수렴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주어진 데이터에서 충분히 일어날 만한 일입니다. 이로 인해 이 모델은 풀밭에 있는 북극곰은 불곰이라 판단하고 눈 위에 있는 불곰은 북극곰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이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가짜 상관관계, 가짜 인과를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제한된 데이터로도 모델의 분포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제한된 데이터의 빈 공간을 도메인 지식을 학습시킴으로써 메울 생각입니다. 적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기 전에 미리 도메인 지식을 학습시킴으로써 데이터를 통한 학습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학습할 가능성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인과관계나 상관관계를 학습할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삽, 분포의 성능도 더 나아질 것입니다. 즉, 미리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학습시킴으로써 모델이 더 잘 일반화하게 되고 정확한 학습을 할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게 되어 외삽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전에 도메인 지식을 모델에 학습시키는 것을 사전학습이라고 합니다. 본 훈련에 사용될 데이터가 부족하고 이에 연관된 도메인에 관련된 지식,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전 훈련을 함으로써 모델의 파라미터들은 어느 정도 도메인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가 적은 본 훈련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전 훈련으로 도메인 지식을 학습시키고 본 문제에 대한 파인 튜닝을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전 학습의 효용성은 이미 다른 분야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많은 발전을 이룬 컴퓨터 비전과 자연어 처리에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사전 학습은 여러 분야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사전 학습은 라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분포의 예측에서도 성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즉, 사전 학습을 통해서 GNN을 과학 분야에 적용하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불편했던 두 문제인 적은 데이터와 분포의 예측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까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사전 훈련된 GNN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을까요? 단순한 일회성 방법보다는 일반적으로 GNN을 사전 학습시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봅시다. 이는 아마 다음의 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음으로써 가능할 것입니다. 우선, GNN을 사전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가? 그리고 효과적인 사전 학습, 사전 훈련 전략은 무엇일까? 라는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특성 예측 작업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어진 분자에 대해서 독성이나 생물학적 활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장 순진한 어리석은 전략은 관련 라벨에 대한 다중 작업 감독 사전 학습입니다.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에는 수많은 분자의 다양한 독성 및 생물학적 활성에 대한 다양한 측정값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독성 및 생물학적 활성을 예측하도록 GNN을 사전 학습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GNN의 매개 변수가 화학 분야의 지식을 학습한 것으로 예상하고 이어서 다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진한 전략이 효과적인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 이 작업은 입력된 그래프, 분자가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참 거짓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평가 지표로는 ROC-AUC를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모든 경우의 정확도를 고려하는 수치로 1의 값을 가지게 되면 가장 좋은 값입니다. 그리고 감독된 사전 학습을 위해 1300개 이상의 다양한 이진 생물학적 정보가 들어있는 45만 개 이상의 분자들을 사용합니다. 즉, 사전 훈련 단계에서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파라미터를 이어서 활용하거나 다운스트림 작업으로 8개의 분자 분류 데이터 세트에 적용합니다. 이는 1000개에서 10만 개의 분자로 비교적 작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분할의 경우 다운스트림 작업에서는 테스트 분자를 분포에서 제외시키는 스캐폴드 분할을 사용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순진한 어리석은 전략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래 이 그래프를 보시면 보라색 선값,
즉 값이 0인선이 사전 훈련 없이 GNN을 훈련시킨 결과입니다. 그리고 각 점은 사전 훈련의 결과로 개선된 정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데이터 세트에서 소폭이지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영향력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오히려 사전 학습으로 인해 성능이 나빠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비해서 그다지 편익이 크지도 않고 심지어 역효과도 낼 수 있으니 이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전학습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전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순진한 전략에서는 그래프 수준에서 GNN을 사전학습시키고 그래프 인베딩을 사용하여 다양한 예측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래프 수준이나 노드 수준에서 학습이 어느 정도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노드와 그래프 수준에서 인베딩을 모두 사전 훈련에 사용하여 GNN이 로컬 수준과 전역 수준 모두에서 그래프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지역적인 정보가 중요한 작업과 전역적인 정보가 중요한 작업, 이 모두에서 고르게 향상된 성능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 위쪽 부분은 노드 인베딩, 노드 공간 스페이스를 표현하고 아래쪽 부분은 그래프의 인베딩, 그래프의 공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점선은 선형 분류기,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쪽의 각 도형은 노드의 인베딩을 표현하고 아래쪽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그래프의 인베딩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방법에서는 보통 노드 수준이나 그래프 수준 하나에서 사전 학습이 됩니다. 따라서 노드 수준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인베딩을 생성할 수 있지만 이를 취합하여 그래프 수준에서 활용을 하게 되면 좋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래프 수준에서 사전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블루가 나오게 되지만 정작 이를 이루고 있는 노드 인베딩 자체는 엉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노드 수준과 그래프 수준 모두를 사전학습에 참가시킴으로써 양쪽에 의미 있는 인베딩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전체적으로 더 좋은 성능을 보이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모델이 원자들과 그 지역 구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제에 대한 판단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긴 문자는 이런 성향이라고 판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에서도 더 잘 작동하게 되고 기존 방법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던 것들을 더 잘 판단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GNN을 사전 학습시키는 방법을 도식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에서는 attribute masking, 속성 마스킹, context prediction, 문맥 예측, supervised attribute prediction, 지도 속성 예측 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노드 수준인 속성 마스킹과 문맥 예측은 외부 레이블이 필요 없는 자체 감독 방식, 셀프 슈퍼바이즈 학습을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것은 속성 마스킹입니다. 이는 표에서 본 것처럼 노드 수준의 사전학습 방법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입력 그래프가 주어지면 먼저 노드 속성을 무작위로 마스킹합니다. 그래프가 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노란색과 빨간색 X로 표시된 이 두 노드 속성을 마스킹, 가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GNN을 사용하여 이 두 마스크 노드의 인베딩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노드 인베딩을 사용하여 마스크 노드의 정체, 속성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노드 인베딩을 사용하여 이 위에 있는 X는 산소이고 여기 아래에 있는 X는 산소이다 라는 것을 예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대하고 있는 것은 도메인 지식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소는 두 개의 결합을 하거나 이중 결합을 하는구나. 탄소는 네 개의 결합을 하는구나. 그 중에 이중 결합, 삼중 결합이 있을 수 있구나. 그리고 그때는 주로 어떤 원자들과 결합을 하는구나 라는 지식을 모델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알아볼 방법은 문맥 예측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중심부와 주변부로 그 그래프를 분할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 문맥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그래프가 입력되면 하나의 노드를 기준으로 샘플링합니다. 아래 그림에서는 빨간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제 빨간 노드를 기준으로 K홈만큼 그래프를 추출합니다. 여기에서 K 값은 2가 되어 2홉 이웃 그래프가 추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원본 그래프에서 중심 그래프가 빠져나가고 남은 부분이 문맥 그래프, 컨텍스트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그래프와 문맥 그래프 사이의 공유되는 원자들, 노드들이 보이시나요? 저 노드들은 컨텍스트 앵커 노드스, 문맥 앵커 노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노드들은 중앙에서 추출된 이웃 그래프와 문맥 그래프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분할된 그래프는 서로 다른 GNN을 통해서 벡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웃 그래프는 이웃 그래프용 GNN을 사용하고 문맥 그래프들은 문맥 그래프용 GNN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각각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즉, 각각의 GNN을 사용하여 인코딩 되는 것입니다. 이웃 그래프에서는 기준이 된 노드의 벡터를 사용하고 문맥 그래프에서는 문맥 앵커 노드들에서 나온 벡터들을 평균값을 냅니다. 그리고 이들의 내적곱을 계산합니다. 실제로 이들이 하나의 그래프에서 나왔을 때와 네거티브 샘플링을 하여 나온 경우를 사용하여 참인 경우는 내적의 곱이 최대가 되기를, 거짓인 경우에는 최소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네거티브 샘플링은 다른 그래프나 다른 이웃의 문맥 그래프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 유사한 문맥, 컨텍스트로 둘러싸인 하위 그래프는 의미적으로 유사하다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문맥, 컨텍스트 그래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베딩이 유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어 처리에서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일명 Distribution Hypothesis, 분포 가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버스를 타고 갔어. 나는 지하철을 타고 갔어. 나는 차를 타고 갔어. 나는 자전거를 타고 갔어. 이런 식으로 나는 뭐뭐를 타고 갔어 라는 유사한 문맥, 컨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에 나온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그래프에 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래프 수준의 사전학습으로 지도 속성 예측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사실 이전에 본 것과 유사합니다. 실제로 도메인 지식을 모델에 직접적으로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프에 Multitask Supervised Pre-Training, 다중 작업 감독 사전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그래프 수준에서 모델이 학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노드에서 사전 학습시킨 것을 바탕으로 더 잘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노드 수준의 사전 훈련, 사전 학습을 하여 좋은 노드 표현을 학습하고 생성할 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 수준의 지도 학습을 통해서 그래프 수준의 사전 학습을 추가적으로 진행합니다. 이 두 단계를 통해서 사전 학습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관심 있는 목표, 다운스트림 작업을 위한 모델을 미세 조정, 파인 튜닝을 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접근 방법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주황색 점, 붉은색의 점이 이전의 결과, 순진한 전략의 성과이고 초록색이 이번의 성과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는 베이스라인보다 더 나쁜 성능을 보였던 두 부분에서 성능 개선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GNN의 모델로 다양한 모델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실 수 있듯이 GIN, GCN, 그래프세지, GAT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까지 강의에서 표현력이 가장 뛰어난 모델이라고 말한 GIN이 사전학습을 통해 가장 많은 성능 향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사전학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현력이 큰 모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현력이 떨어지는 또는 부족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학습이 오히려 성능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분자 특성 예측이나 단백질 기능 예측과 같은 과학 분야에서 GNN이 응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라벨 희소성과 분포의 예측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사전 훈련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진한 사전학습 전략은 심지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알아본 노드와 그래프 인베딩을 모두 사전 훈련하는 것이 이전보다 더 뛰어난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다운스트림 작업에서 성능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약 생물이나 화학 쪽을 관심이 있다면
논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더 관심이 가실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에 빠진 내용도 많으니 만약 호기심이 일어난다면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링크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ECS 224W 코스 학습 과정에 대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은 이미지 같은 그리드 형태의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유용했습니다. 또는 음성이나 문자열 같이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에도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정보와 데이터들이 그리드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들도 유용하며 우리는 활용을 하고 싶습니다. 머신러닝의 한계가 데이터의 한계로 정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중에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래프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그래프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정보들은 많은 분야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어떠한 화면의 한 정보, 컴퓨터 코드, 문자, 모형 등등 많은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여 최고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우리는 그래프를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노드들의 속성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 구조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노드와 그 이웃 노드들의 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취합된 정보를 바탕으로 노드의 레이블, 링크, 그래프의 속성을 예측하는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프의 특성 중 하나는 정해진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노드들도 어떤 순서로 계산이 되던 동일한 값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다루는 모델이 갖추어야 하는 속성 중에 하나는 순혈불변, 즉 계산 순서의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기존의 모델과는 큰 차이점입니다. 거기에 구조적인 속성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분야나 단백질 같은 곳에서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도에서도 경로를 추천할 때도 중요합니다. 최단거리나 최단시간 등을 계산할 때 각 지점 간의 거리, 비용, 소요시간 등등을 무시한 채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들을 잘 파악하고 활용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백질 구조의 순서, 나열을 가지고 그 3차원 구조를 원작 크기 단위 수준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알파폴드는 생물학적 연구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서비스에서 추천 서비스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친구나 물건들을 추천해주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각종 모델이나 구조들,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제가 아직은 다루지 않았지만 콜랩을 통해서 코드를 직접 다루기도 하고 홈워크를 통해서 세부적인 연습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적인 연구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생활에서 사용되는 상황과 활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여기부터는 실제 강의와 연관된 내용들입니다. 프로젝트에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제출 기한, 그리고 다음에 배울 코스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움이 된 분들에 대한 소개입니다. 많은 것들을 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